반갑습니다. 한울방송국 다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후보의 3차 토론 논란에 관한 취재입니다. 그 시간 속으로 같이 가보시죠. 지난 5월 27일 밤 JTBC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었죠. 화면 속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를 향해 던진 질문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죠. 이재명 후보 역시 3초가량 침묵한 뒤 시간과 규칙을 지켜달라며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할까? 하버드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 어떻게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토론이 끝나자마자 각 정당의 대변인들은 긴급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에는 관련 게시물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건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공중파 방송의 패널들은 예상 가능한 반응을 보였어요. 민주당 성향 패널들은 당연히 이준석을 맹비난했고 국민의힘 패널들도 불똥이 튈까봐 애매하게 부적절했다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했죠. 하지만 유튜브 댓글과 온라인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청자들은 훨씬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어요. 드디어 누군가 말했다. 이재명 아들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왜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 공격하나 같은 댓글들이 상당수였죠. 저는 이 차이점에서 현재 언론의 한계를 봤습니다. 공중파는 정치적 계산과 눈치 보기에 매몰되어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훨씬 직설적이고 솔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떤 것이 더 진짜 민심인지는 명확했죠. 민주노동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끔찍한 언어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죠. 여성단체들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어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불편한 진실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정치인이에요. 때로는 선을 넘나들면서도 기존 정치권이 회피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제기하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1985년생 40대 초반의 젊은 정치인. 하버드 출신이면서도 보수정당에서 시작해 독립정당을 만든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이준석이 왜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지였어요. 기성 정치인들이 조심스럽게 에둘러 말하는 것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스타일이 과연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이준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10년대 이후 젊은 세대들이 기성 정치권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기존 정치인들의 뻔한 레토릭에 지친 유권자들이 늘어났죠. 국민 여러분, 서민을 위한 정치 같은 상투적인 표현들, 구체적인 대안 없이 추상적인 구호만 반복하는 모습들. 젊은 세대는 이런 것들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어요. 특히 2030세대는 다른 정치를 원했습니다. SNS 네이티브 세대답게 직설적이고 솔직한 소통을 선호했어요. 가식적인 정치 언어보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실제로 데이터와 논리로 설명하는 정치인을 원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준석은 등장했어요. 그는 기존 정치인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또래들과 같은 언어로 소통했고 복잡한 정책을 쉽게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기성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죠. 저는 이준석의 초기 활동을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른 정치인이었어요. 2011년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때부터 기존 당원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였죠. 당시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보수정당이었습니다. 연령대가 높고 관습을 중시하며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이었어요. 그런 곳에 26살의 하버드 출신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준석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선언했고 기존 정치 문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어요. 당내 어른들은 처음엔 그를 귀여워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한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준석이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때로는 당 지도부의 방침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준석의 정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의 논리보다는 개인의 신념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었어요. 당 차원에서 정해진 입장이라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비판을 서슴지 않았죠. 이런 성향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때로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정치인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점이 이준석의 매력이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각본 없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정치인.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젊은 리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열광했어요. 저는 이준석의 뿌리를 찾기 위해 그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준석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다는 건 당연했지만 더 주목할 점은 어려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학급 반장을 자주 맡았고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어요. 동급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안전한 국내 대학 진학 대신 험난한 해외 유학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대학이었죠. 저는 이준석이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한 경험들 말이에요. 하버드에서의 4년은 이준석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경험. 자유롭고 열린 토론 문화.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는 분위기. 이런 환경에서 이준석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을 거예요. 한국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논리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 아마 이준석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고 편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분야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요구하거든요. 감정이나 직감보다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중시하는 영역이죠. 이런 훈련이 나중에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실제로 이준석의 정치 논리를 보면 공학도다운 면이 많이 드러나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데이터로 설명하려고 하죠. 감정적 어필보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걸 선호합니다. 2009년 하버드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준석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24살의 나이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컴퓨터 전공을 살려 IT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었고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준석은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당시만 해도 정치는 젊은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피 업종에 가까웠죠. 그런데 왜 이준석은 정치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준석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리더가 되고 싶어 했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특히 하버드에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선진국의 정치 문화를 직접 체험한 이준석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준석이 2011년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26살의 하버드 출신 청년이 보수 정당의 문을 두드린 거죠.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인재가 찾아와 주니 고마운 일이다. 아마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버드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도 한몫했을 겁니다. 당에서는 홍보 효과도 기대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 입문을 위해 당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를 찾고 있었던 거죠. 당시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웠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영입은 당에게도 필요한 일이었죠. 이준석은 처음에는 조용히 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당의 문화를 익혀갔어요. 하지만 곧 그만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딱딱한 정치 언어 대신 쉽고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SNS를 적극 활용했고 젊은 세대들과 직접 소통했죠. 당내 어른들은 처음엔 신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이준석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귀여운 후배가 아니라 주목해야 할 정치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준석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당내에서 발언권이 늘어났고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당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당 지도부와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어요. 이준석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타입이었거든요. 당이 공식 입장과 다르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주장했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준석의 정치적 DNA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스타일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준석이 일찍부터 기득권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도 드러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이런 성향이 나중에 3차 토론에서의 폭탄 발언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런 성향은 장단점이 분명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지만 기성 정치권에서는 때로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힘든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이준석은 꾸준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청년 정책 전문가에서 시작해 점점 더 폭넓은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경제, 사회, 심지어 외교 문제까지 자신만의 견해를 피력했죠. 당내에서는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능력 있는 정치인이지만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이준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2021년 이준석의 당 대표 선출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36살의 청년이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당시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 참패로 당내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은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한 겁니다.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원했어요. 이준석은 그런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후보였습니다. 젊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색깔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당원들은 그에게 당의 운명을 맡겼어요.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은 자신만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기존 후보들이 상투적인 공약과 구호를 내세울 때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리로 승부했어요. 복잡한 정치 현안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죠. 특히 청년층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세대들이 이준석을 보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우리를 대변할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반응이었죠. 당 대표가 된 후 이준석은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사 분위기부터 바꿨어요. 딱딱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타났고 격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했죠. 소통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존 당 대표들이 일방적인 브리핑 위주였다면 이준석은 양방향 소통을 중시했어요. SNS를 통해 당원들과 직접 대화했고 젊은 세대들의 언어로 정치를 설명했죠. 하지만 당 대표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내 여러 계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고 원로들의 눈치도 봐야 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신념과 당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죠. 저는 이준석이 당 대표로서 겪은 딜레마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이 강했지만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는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거든요. 때로는 자신의 본심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어려웠던 건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젊은 당원들은 더 과감한 변화를 원했지만 기성 당원들은 급진적 변화를 경계했어요. 이준석은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죠. 그럼에도 이준석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의 이미지 쇄신에 크게 기여했어요. 기존의 꼰대 정당이라는 인식을 상당히 개선했죠.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 끌어냈고요. 하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당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은 생각보다 컸어요. 개인의 카리스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죠. 저는 이 시기를 통해 이준석이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의 현실적 한계, 조직 운영의 어려움, 정치의 복잡성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그를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만들어 주었을 겁니다. 저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쌓인 갈등과 좌절감이 한계점에 달했을 때의 심정 말입니다. 2023년 이후 이준석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어요. 당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고 정치적 방향성도 달랐죠. 이준석은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보수를 원했지만 당은 전통적인 보수 노선을 고수했어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였습니다. 이준석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이런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웠죠.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준석은 점점 당내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묻혔고 영향력도 줄어들었어요. 한때 당을 이끌었던 리더가 이제는 찬밥 신세가 된 거죠. 저는 그때 이준석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고 조직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선 거였어요. 결국 이준석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2024년 개혁신당 창당은 이준석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더 이상 기존 정당의 틀 안에서 타협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든 겁니다. 개혁신당의 창당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양당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실용주의 정치, 이념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정치를 지향했죠. 저는 이준석의 이런 시도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고질적인 양극화에서 벗어나려면 제3의 대안이 필요했거든요. 기존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생 정당이 기존 정치 구조에서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금도 부족했고 인프라도 없었죠. 무엇보다 유권자들에게 개혁신당의 존재 이유를 납득시키는 게 어려웠어요. 이준석은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당 대표 시절의 화려함은 이제 과거였어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준석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더 이상 기존 정당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유롭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점점 명확해졌어요. 젊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당. 이념적 편견 없이 좋은 정책이면 채택하는 정당. 기존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정당.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죠. 저는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존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독립적인 정치인이 된 거죠. 특히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더욱 발달했습니다. 기존 정당의 대변인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거든요. 이는 나중에 대선 토론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저는 이준석이 2025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39살의 나이에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어요. 한국 정치사상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이준석에게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더 기다린다고 해서 기회가 더 좋아질 보장도 없었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도전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이준석은 자신만의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후보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청년 세대를 겨냥한 정책들이 눈에 띄었죠. 첫 번째 TV 토론인 5월 18일 경제 분야 토론에서 이준석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어요.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들을 보면 재정 부담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준석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이재명의 경제 공약을 비판했어요. 돈풀기식 경제학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특히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재명의 발언을 괴짜 경제학이라고 조롱한 부분은 화제가 됐어요. 젊은 정치인다운 직설적이고 재치 있는 공격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준석의 토론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논리적이면서도 재미있고 날카로우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기존 정치인들의 뻔한 공방과는 확실히 달랐죠. 이재명 후보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돈이 순환되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반박했지만 이준석의 논리적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어요. 두 번째 토론인 5월 23일 사회 분야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두고 이준석과 이재명이 정면 충돌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간병비 관련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연간 15조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준석의 질문은 구체적이고 예리했어요. 이재명은 내가 언제 15조를 한다고 했느냐며 반박했지만 이준석은 결국 답은 안 하시고 저에게 훈계만 하시는 거 아니냐고 맞받아쳤죠. 이런 공방 과정에서 두 후보의 스타일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경험 많은 정치인답게 안정적이었지만 이준석은 젊고 공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준석의 이런 토론 스타일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인들의 에둘러 말하기식 답변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준석의 직설적 화법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차 토론 후 이준석은 18.1%의 지지를 받았고 2차 토론 후에는 29%로 크게 상승했어요. 분명 토론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준석이 3차 토론에서 그런 논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인이었거든요. 저는 5월 27일 3차 토론 이후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어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표현을 공중파 토론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준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맞섰어요. 자신의 발언을 단계적 검증이라고 포장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 순간 이준석의 정치적 계산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이 발언이 논란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실제로 이준석의 폭로 이후 이재명 아들의 과거 행적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성희롱 게시물 작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2억 3천만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실 등이 확인됐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이준석의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전 국민이 시청하는 공중파 토론에서 그런 표현을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결국 이준석은 고발당했고 각종 시민단체의 규탄을 받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이라고 비판했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양면성을 봤습니다. 분명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진 정치인이지만 때로는 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면도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준석 지지자들은 용기 있는 문제 제기라고 옹호했습니다. 기성 정치인들이 회피하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높아지기도 했죠. 하지만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다. 품격 없는 정치의 극치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개혁신당 당원들 중에서도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하게 됐습니다.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분명 타당했어요. 대선 후보 가족의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이준석은 기성 정치인들이 회피하는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이에요. 에둘러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준석 지지자들의 반응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용기 있는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고 기성 정치인들이 회피하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일부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가 오히려 높아지기도 했죠. 물론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젊은 세대는 다르게 받아들였죠. 그들에게는 솔직하고 직설적인 소통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왔거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을 봤습니다. 기성세대는 품격과 절차를 중시하지만 젊은 세대는 진실과 직설을 우선시해요. 이준석은 바로 후자의 대표주자였던 거죠. 결국 이준석은 새로운 정치 문화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성 정치를 타파할 혁신적 리더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존 관습을 무시하는 도전자로 비춰지는 거죠. 저는 이준석의 이런 접근 방식이 앞으로 한국 정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고 기성 정치권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나쁜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죠. 저는 이준석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번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할지 말이에요. 분명한 건 그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냈고 기성 정치권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어요. 비록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는 방증이죠. 앞으로 이준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선거를 하루 앞둔 6월 2일 이준석 후보와 마지막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3차 토론 논란 이후 그를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과연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후보님, 3차 토론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발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하지만 제가 한 질문 어디에 혐오가 있었나요? 저는 단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후회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신념이 느껴졌죠. 많은 분들이 표현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데요.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할지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는 다른 제안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준석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피력했어요. 지난 3년간 우리는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다시 김혜경, 이동호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의 불법 도박을 저질렀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이준석의 어조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이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진정한 신념의 문제였어요. 정말 웃긴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막말들, 아들의 성희롱 댓글들이 모두 법정에서 확인됐는데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고발하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엇이 허위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은 전혀 사과하지 않으면서 그걸 지적한 저만 여성혐 오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요? 문제의 본질은 감추고 메신저만 공격하는 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진행 방식도 문제였어요. JTBC는 평소 민주당 성향으로 유명한 방송사잖아요. 제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진행자가 제대로 대처했나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시간 타령할 때 바로 제 시간을 끝내더군요. 정말 공정한 토론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만 공격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죠. 지금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아요. 권력욕에 눈먼 지도자가 가족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국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예요. 저는 이준석의 이런 모습에서 그의 정치적 철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말이죠. 내일이 선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준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어요.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바른말의 편에 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단 하나 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막는 길일 수도 있다는 점이죠. 저희가 이재명 지지층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해요. 이준석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표는 김문수 후보님을 찍어주시되 응원은 저희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치는 결국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이 피와 땀으로 지켜오신 그 소중한 기회의 사다리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자세란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준석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그는 분명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기성 정치권이 회피하는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용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용기가 때로는 무모함으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내일 선거 결과가 이준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나는 분명했어요. 이준석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정치적 검증의 범위와 방식, 표현의 자유와 책임, 젊은 정치인의 역할과 한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정치란 무엇인지,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도 컸던 거죠. 선거가 끝나면 이준석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지, 앞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할지가 관건이겠죠. 분명한 건 그의 정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지요?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오늘은 열린 교육을 받는 젊은 세대들의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부분을 절실히 보여준 이준석식 토론을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자녀분들도 옛날에는 말대꾸 한다고 지적받았는데 그 말대꾸가 요즘 세대에는 열린 교육 토론식 수업이었거든요. 사실 저도 3차 토론 보면서 속이 후련했답니다. 상대당의 네거티브가 지금까지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영상에 올리실 사연이나 정치적인 견해, 기타 다른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